예, 전 서울대 경제학부의 박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뭐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뭐그 탄소세, 탄소 관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될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18분이니까 상당히 굉장히 짧아서 이 발표 준비한 거를 다 하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 그 중심적인 사항, 앞에서 얘기되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이 그래요? 그럼 한 20분 정도로 발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 이제 회귀할 것이 예상되고, 그런 의미에서 WTO는 어느 정도 좀 그 개혁 및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파리 기후 협정도 복귀가 예상이 되고, 또 그런 관련해서 이제 국제 경제 환경 문제의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겠다는 게 또 굉장히 큰 목표인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뭐 세 번째는 대중국 통상 정책은 기조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 뭐 통상 문제를 넘어 인권 등의 문제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CPTPP 가입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최병일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큰 흐름에서는 비슷한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엔 이제 수출 보조금하고 이제 WTO 분쟁 해결 체제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WTO 분쟁 해결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불만을 갖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상계 관세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게 WTO 분쟁을 통해서 왜 해결이 잘 안 됐는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 해결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긴 합니다. 그 이제 A하고 B국, 뭐 A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B를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두 국가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B국인 중국이 이제 수출 보조금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계 관세를 갖다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imperfect competition을 하는 미국 시장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종의 전략적 경제 정책으로 수출 보조금을 주는 수가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미국은 그거에 대응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페이오프 매트릭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상계 관세가 수출 보조금 지급 여부에 없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부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결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내시 균형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게 요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워낙 단순하게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수출 보조금이 미지급 상계 관세 미부과되는 게 가장 좋은 이퀄리브리움인데, 그 양쪽이 다 가장 많은 이익을 받는, 결국은 둘 다 큰 손해를 보는 이퀄리브리움이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뭐 WTO는 그 수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투 스테이지 게임이 되는 건데, 이제 먼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상계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게임이 되면 페이오프는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상계 관세 미부가 수출 보조금 미지급이 내시 균형이 됩니다. 서브 임퍼펙트 내시 균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이퀄리브리움이 달성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중국이 수출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뭐 정부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런 보조금이나 서포트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갖다가 WTO에 가져갔을 때도 이제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의 룰은 그렇습니다. 그 상계 관세 부과는 수출 보조금 지급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고, 만약에 정보 비대칭으로 수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WTO가 그런 증거가 충분히 없는 것 같다고 하면은 원래 상계 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뭐가 균형이 되냐면,
이것도 간략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 뭐 투 스테이지 게임이 돼서 뭐 상계관세 미부가 수출 보조금 지급이라는 뭐 중국한테만 유리한 사실 균형점이 가는 거죠. 뭐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이제 대중국 상계관세와 관련된 WTO 분쟁 해결 판정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 이 불만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WTO에 대한 불신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조장했던 배경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 WTO 체제가 분쟁 해결 체제가 어떻게 펑션하고 뭐 그런 체제가 없을 때 일방주의 내지 이제 저는 이제 일방주의가 이제 이런 그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협정 위반에 대해서 각국이 불완전한 사적 정보에 의지해서 보복 관세를 갖다 부과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아주 좋은 예인데 뭐 중국이 이렇게 장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트리거 스트래티지를 쓰게 되면 과연 어떤 이퀄리브리엄이 서스테이너블한가를 그렇지 않은 WTO의 이제 서드 파티 트리거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둘 다 이제 옵티멀한 상황에서의 비교였는데 이걸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만약에 국가 간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작은 경우에는 협정의 위반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 비대칭적이고 짧은 기간의 보복 관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협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큰 경우에는 third party trigger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 긴 기간에 이제 그 퍼니시먼트를 이용해야 되고 결국은 시메트릭한 퍼니시먼트가 필요해져서 효과적인 보복 관세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이거 뭐 수리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걸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닷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빗 트리거 스트래티지에서의 페이오프고, 다시 아니 이제 그 실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third party trigger strategy, 이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하에서의 이제 페이오프인데, 시메트릭 한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페이오프는 같겠죠, 양국에. 이쪽은 뭐냐면은 그 에이시메트리가 국가 간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가 비대칭성이 크면 클수록 두 개 이게 베니핏이 WTO의 베니핏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이제 얼마나 일단 이제 퍼니시먼트가 이니시에이트 되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퍼니시먼트가 유지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옵티멀 이제 퍼니시먼트 메커니즘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third party trigger strategy는 one period, 이제 minimum possible punishment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그 사선본으로 부분으로 표현된 그 private trigger strategy는 훨씬 긴 기간 동안 이제 퍼니시먼트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서스테이너블한 이 퍼니시먼트가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WTO는 오히려 에이시메트릭하고 미니멈 퍼니시먼트를 하기 때문에 더 센시티브하게 디비에이션, 협정 위반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데 반해서 프라이빗 트리거 스트래티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국 얼마나 third party trigger strategy가 private trigger strategy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대칭적이고 장기적인 상호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게 private trigger strategy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은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third party trigger strategy가 항상 좋으냐?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비대칭성이 크면은 프라이빗 트리거 스트래티지냐 third party trigger strategy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혁이나 개선의 방향은 WTO 분쟁 해결 절차 관련해서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WTO 분쟁 해결 당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권한을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각국의 통상 정책과 관련된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사실 사번티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WTO는 이제 거의 별로 작용을 못하게 되냐, 제대로 펑션을 못하게 되냐, 도움을 못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예상은 WTO 협상과 WTO는
아마도 이제 환경 기준과 관련된 환경 협력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내재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아느냐? 20년 전에 베그웰 앤 스테이거가 QJ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페이퍼를 냈는데 이론적 페이퍼입니다. 이 환경 기준의 자준공과 또 효율적 WTO 협상의 양립성에 대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양호 관세, 바인딩 테리프죠. 양호 관세의 상향을 원래 양호 관세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관세를 갖다가 높이면 안 되는 관세가 양호 관세인데 그 이상으로도 관세를 높이는 거 허용해 주면 이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그 WTO 협상의 어떤 효율성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페이퍼의 핵심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인지 어떤 것들이 이슈인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베그웰 앤 스테이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WTO 협상이 이제 양호 관세에만 주로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국내 정책은 협상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괜찮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베그웰 앤 스테이거의 페이퍼의 이제 핵심 내용은 그래도 괜찮다. 조건 한 조건 하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non violation complaint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WTO 협상이라는 것은 관세 협상이지만 관세 협상 이면에는 결국은 각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권, 시장 접근성을 얼마나 자기 트레이딩 파트너한테 그 보호해 주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사실 그 딜의 뒤에 있는 겁니다. 그 시장 접근성을 만약에 해치는 식의 정책 변화가 있다면 그게 국내 정책일지라도 환경 정책과 같은 국내 정책일지라도 non-violation complaint를 해서 그거를 시정하거나 관련된 관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WTO 체제 내에 이미 갖춰진 펑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효율적인 환경 기준 설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이제 페이퍼의 핵심인데요.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국이 이제 여기서 타오는 이제 관세입니다. 타오는 국내 관세고, 타오스는 해외 관세고, W는 정부의 어떤 페이업 펑션을 나타내니까, 아이소 페이업 펑션을 이제 두 개가 서로 접하는 점에서 파라티 이피션트한 관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타오 어퍼바 2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WE는 뭐냐면은 상대 가격인데 수입품과 수출품의 상대 가격인데 이 양국의 무역에 있어서 양국이 사실 서로 관세를 올리거나 서로 관세를 줄이면 이 소위 얘기하는 세계 시장의 수입품과 수출품의 상대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에 대한 마켓 액세스를 서로 같은 수준에서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가격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시장의 마켓 액세스만 관세를 양쪽에서 서로 줄이게 되면은 시장 액세스를 늘려주고 관세를 늘리게 되면 시장 액세스를 이제 줄이게 되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PWE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S가 여기가 이제 환경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경 기준을 내가 국내적으로 높이면 국내 기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마켓 액세스가 더 쉬워집니다. 환경 기준을 높이면 마켓 액세스가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더 쉬워지죠. 왜냐면은 더 국내에서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 더 높은 마지노 코스트 프로덕션을 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수입이 늘어나면은 마켓 액세스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에도 변동, 수입품과 수출품의 상대 가격에도 변동이 올 수 있는데 그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의 변동이 없으려면 환경 기준의 강화에 따라 관세도 올려줘야 이 가격의 변동이 없게 되고 마켓 액세스도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푸른색으로 표현된 이 그래프는 국내 시장의 마켓 액세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이제 국내 시장의 마켓 액세스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한 환경 기준과 관세의 어떤 컨비네이션을 갖다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efficient한 환경 기준이고 관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그런가지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 페이퍼에서는 페이오프 펑션 자체가 ISO 페이오프 펑션이 이 efficient 관세하고 그 환경 기준의 컨비네이션에서 탄젠트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non violation complaint가 없을 경우에는 테리프를 갖다가 양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게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페이오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호 관세를 예를 들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 기준을 환경 기준을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면은 사실은 마켓 액세스를 줄여드리고 마켓 액세스를 줄이면은 수입 제품의 가격을 상대 가격을 떨어뜨려서 terms of trade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양호 관세는 그대로 두고 환경 기준을 약화시켜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terms of trade를 변화시켜서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어떨 때 non violation complaint가 없을 때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non violation complaint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non violation complaint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기존에 이제 그런 서로 이제 협정이 없을 때 이제 내시 이퀄리브리엄에서 이제 선택될 테리프하고 해외 테리프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환경 기준도 이제 내시 환경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 기준점,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전에 이 기준점이 이 점이었을 때 환경과 관세가 서로 협상을 해서 뭐를 결정하게 되면 협상이 잘 일어나면은 협상에서 결정되는 점은 양호 관세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국가들은 자기 환경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환경 기준을 결국은 자기의 페이오프가 맥시마이즈 하는 점에서 환경 기준을 선택하게 되고 그 점은 지금 아까 표시된 efficient한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소위 얘기해서 환경 기준에 대한 니고시에이션이 없이 양호 관세에 대한 니고시에이션만 갖고도 efficient한 어떤 policy combination을 각국이 추스하게 될 수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이론적인 분석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정을 복귀를 할 것이고 이제 이것들은 바로 일어나고 미국 내에서도 바로 탄소세를 아마 올리기 시작을 할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카본 인포스먼트 메커니즘을 도입을 할 때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다시 얘기해서 탄소 관세를 부과를 아마 바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논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절대 작은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어떤 포럼을 통해서 이걸 국가 간의 어떤 컨플릭이 있을 텐데 해결해 가야 되느냐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탄소세 환불이라는 것도 이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내 소비가 아니라 해외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환불해 주겠다.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일종의 수출 보조금 아니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갖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SN은 사실은 각 국가가 자기의 이익만 고려했을 때 선택하게 되는 환경 기준인데 파리 기후 협약은 결국은 이 글로벌 익스터널리티까지 고려한 어떤 기준은 훨씬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 속에서 그런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강요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국가도 이제 트럼프는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아마 여기 SE에서 이 SN으로 이제 옮겨갔다가 아마 이제 SGE라는 이제 새로운 더 강화된 환경 기준이 추수가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국내 산업들이 굉장히 반발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양호 관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환경 기준만 강화됐을 때는 미국의 마켓 액세스를 훨씬 많이 오픈해 주니까 국내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럴 때는 양호 기준을 넘어서는 관세 부과는 허용. 그게 이제 탄소 관세입니다. 그걸 허용해 줘야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다시 어떤 위에서 마켓 액세스는 같은 레벨에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피션트한 테리프하고 환경 기준의 셀렉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이게 논의가 당장 내년 초부터 6월 이렇게 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탄소세 관련 산업 제품의 수입에 이제 탄소 관세를 부과를 허용하는데 얼마큼 허용해야 되느냐?
이제 이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 국가끼리 그러면은 탄소 관세를 부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탄소세 환불이 적정하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 이슈로 떠오를 텐데 제 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탄소 관세 부과 허용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 체제가 WTO 체제가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장 적극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국가에 대해서 탄소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 국가니까 탄소 관세도 면제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유무역 협정의 tariff preference는 MFN에 비해서 tariff preference를 갖는 건데, 탄소 관세까지도 자기가 내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전환 효과가 더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탄소세 수준이 비슷한 협정국끼리는 서로 사실은 계속 무관세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관련, 그리고 탄소세 환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수출기끼리는. 그리고 이제 탄소 관세 면회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탄소세 환불을 못하게 하면 이게 일종의 결국은 수출과 관련해서는 탄소세 부과가 이중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국에서 탄소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점에서 탄소세 관련한 이제 환불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적정한데, 그럴 때 만약에 수입 수출국 사이에 탄소세 자체가 큰 차이가 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결국은 WTO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뭐 경제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를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뭐 리쇼링과 글로벌 밸류체인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뭐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축소될 것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고, 뭐 구체적인 이론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하고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말씀한 걸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맨 마지막에 미국의 CPTPP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최병일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 당장에는 이 부분을 추진하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게 프라이어티가 굉장히 낮아질 거고,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방국과 중요 물자의 공급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는 방향의 통상 정책.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CPTPP를 내지 CPTPP와 연결된 어떤 통상 정책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어떤 통상 정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제 예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은 QF 정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입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보고, 나의 역할은 가능한 토론을 짧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발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컴프리헨시브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덱스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 발표는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발표고, 사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발표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 규범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America is back and ready to lead the world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병일 교수님도 강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박지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미 point of no return,
그 프리-트럼프 에라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사실 이거 질문으로 하고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 대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 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탈세계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통상 정책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포용성이라든가 상생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통상 정책으로의 변화. 더군다나 바이든 시대의 노동, 환경 이런 분야가 강조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그 박정 교수님 발표에서도 환경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역 정책에서 무역 통상 정책할 때 가장 그 충돌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게 환경하고 노동이거든요. 사실 1999년 시애틀 미니스트리얼 아예 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시위대가 나와서 다 반대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경 노동이 무역과 충돌한다. 자유무역과 충돌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레졸루션이 없으면, 이제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수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상계관세를 게임으로 아주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PTS, TTS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비교도 아주 재밌게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박정 교수님께서 2011년에 논문을 쓰셨어요. 굉장히 아주 좋은 논문인데, 지금 상황은 그때랑 조금 다르지 않나. 지금은 이 안보나 기술 패권 경쟁이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보 비대칭성 외에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탄소 국경세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그 이슈 베이스된 복수 간 협상 이런 것들이 많이 될 거다. 앞서 우리 박정 교수님도 그런 어떤 그 유사한 그런 그 환경 또 탄소 관련된 그런 국가들 간에 더 많은 그런 그 협상과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선진국하고 개도국 간에 개도국들이 계속 이거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WTO라는 다자무역 체제가 이거를 합의로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역량이 있느냐. 사실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하셨지만 그 리쇼어링이라든가 GBC 얘기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세바스찬 미로도 그 OECD는 살짝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GBC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GBC가 축소되고 있는 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치 사슬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보호무역주의 통상 분쟁, 또 하나는 기술 발전,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GBC 재편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오히려 정책 리스크다. 결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화웨이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하는 것에서 결국 기업들한테 어디서 자기들이 생산할지, 이 GBC가 확대될 때는 어디서 생산할지 자기들이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통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위험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든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든가, 개도국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렴되는 이런 부분들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앞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왕정 박사님 질문. 이거. 박지원 교수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보조금 관련된 거에서 아마 이게 아마 국유기업이라든지 중국을 겨냥한 이슈가 좀 클 텐데 지금 현재 일반론이 아니라 근데 이제 주로 분석하셨던 그 틀은 이제 수출 보조금인데 그리고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보조금 이슈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리포팅하는 이슈가 또 중요하지만 이제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중앙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조금 형태 수출 보조금 직접 주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보조금이 금융하고 토지인데 금융에 대한 시장 액세스는 그 기업 소위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워낙 국유기업과 일반 민영기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보조금 성격으로 하느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지인데 토지는 지방정부에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토지 자산을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국유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런 것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할 때 이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 성격으로 봐야 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웨이가 공장이 심천에 있는데 동관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런 땅을 보통 기업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땅은 그냥 줘버리거든요. 동관이라는. 지역 발전 차원이에요. 화웨이가 들어오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민영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텍사스 오스틴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그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국도 주거든요. 지역 발전 차원. 그러니까 WTO 룰에서 이 토지 자산은 이렇게 지역 발전 차원에서 주는 것을 과연 어떤 정도까지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드러난 정보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보조금의 영역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석 틀에서 그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라는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원래 이제 우리 정철 박사님 보고 그 질문하라 그랬는데 안 하신 것 같고 미국이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보드 어드저스먼트 메커니즘 도입해서 여러 가지 텍스라든지 이런 것을 매길 때 지금 현재 그 바구에와 스테이거가 얘기하는 소위 양호관세 상향 조정에 대한 WTO 내의 합의 내지 협의가 완결되기 전에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이슈잖아요. 해결돼. 그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과연 바이든이 했을 때 그것이 WTO의 현 규범하고는 컴패터블하냐. 그거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컴패터블하지 않으면 결국 뭐 남바일레이션이고 아니 유니래터럴 액션을 취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야 이거 뭐냐 미국이 다자 규범을 어쨌든 바이든이 지키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부분 이론적 모델에서 재밌는 결과가 그 정보 비대称성이 심할 경우에는 그 사적인 그러니까 양자적인 접근이나 다자 접근이나 결과가 같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래도 세경제 차원에서는 다자 접근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이 양자 접근을 한 이유는 국내적 정치적 개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저도 고민을 했는데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근데 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한 게 여기는 이제 S를 갖다 환경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S는 사실은 이제 반대로 따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주면 환경 기준을 환경 기준을 약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보조금을 많이 주면 뭐 그거는 토지일 경우에도 그렇고 뭐 다른 형태로도 많이 주면은 원래 이게 중국이 이제 마켓 이코노미로 변화하는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이 정도의 마켓 액세스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소위 국영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갖고서 마켓 액세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상과 다른 S가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S는 환경 기준과 반대로 움직이니까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낮아진 상태에서 사실은 그것도 다른 부분의 컴플레인이고 만약에 그렇게 소위 보조금을 통해서 마켓 액세스를 막으면 그만큼 이 룰에 따르면 non violation complaint를 프로보크를 해서 사실은 중국의 관세 자체를 지금 한 10% 수준인데 그걸 더 낮춰야 되는 어떤 이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과연 이게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중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theoretical frame 하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지금 WTO가 과연 이런
그 탄소 관세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수용해서 논의를 해갈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아마 탄소 관세를 바이든 정부가 WTO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유니래터럴하게 탄소 관세를 막 부과하기 시작을 한다. 유럽도 한다. 이러면 사실은 WTO 체제의 실질적 붕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소위 다자주의라는 기치를 내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밀고 나가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철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도국하고의 선진국, 아까도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탄소세 자체의 부과 수준이 비슷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 간 그 차이가 엄청 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조정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답이 있느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일단은 문제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예, 우리 뭐 아카데미칼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근 교수님이 말씀 끝에 해주신 부분은 그 뭐 여기서 포커스한 거는 WTO 체제의 분쟁 해결과 관련된 데 포커스를 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한 거고요. 물론 WTO 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베니핏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분쟁 해결 체제가 잘 워킹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정부 비대칭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펑션을 잘 안 할 수 있지만 탄소세, 탄소 관세는 굉장히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 뒤에서 주무르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WTO가 조금 잘 펑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국제 통상 체제의 큰 챌린지고, 이게 잘 해결이 되기를 사실 저는 이제 바라는 입장이고, 우리 아카데믹에 있는 사람들도 이 문제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